엄마가 괜히 끼어들어서 며느리 울리잖아요. 그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50년 넘게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미안해.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밥맛이 완전히 사라졌죠. 준이가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민수와 은주는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을 씹으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드시지 않으시네요. 은주가 다시 말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저는 대답했죠. 젊을 때처럼 많이 못 먹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건강관리 좀 하세요. 우리도 걱정돼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가족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저녁을 다 먹고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은주가 말했죠.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마운 일이지만 왜인지 더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니 민수와 은주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뭔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내일 일정 얘기했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요즘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곤 했죠.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땐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차가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괜히 끼어들어서 며느리 울리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도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에 바빴고 은주는 준이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어머님, 저는 바빠서 못 먹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준이만 먹이고 나갈게요. 민수도 엄마, 저도 회사 일찍 가야 해요라며 서둘렀습니다. 혼자 차려놓은 아침상 앞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했어요. 오후에 은주가 친구들과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는 휘릭 나가버렸죠.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일이 생각났죠.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저녁 무렵 은주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미안해요. 준비할게요. 저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은주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이 하루 종일 저녁 준비도 안 하고 계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거든요. 우울한 기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변명했죠.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그럼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그런데 그 말투가 진짜 걱정이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민수와 은주는 서로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도 저만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반에 새로 온 친구가 있어요. 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떤 친구야? 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준아, 아빠한테도 얘기해봐. 준이는 아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대화에서 소외되었어요.
또다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식사 후 은주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들과 둘이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민수야.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그냥 은주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엄마도 며느리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저는 설명했죠. 알아요. 하지만 은주가 힘들어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참아야 할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 은주의 전화통화가 끝나고 방문이 쾅 닫혔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방으로 갔어요. 곧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당신,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얘기해볼게. 조금만 참아. 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은주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니,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저에 대한 얘기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네가 뭘 그렇게 나서려고 해.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우리 일에 끼어들려고 하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네라니. 5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참아야지. 친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긴 뭘 참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으면서 간섭만 하려고 해. 솔직히 짐이야, 짐. 은주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벽에 기대에 서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은 뭐래? 친구가 물었어요. 그 사람도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 표현을 안 할 뿐이야. 은주가 대답했죠. 그때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방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엄마 때문에 힘들어.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50년 넘게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은주가 말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나이 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민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피했어요. 거기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정말 은주 말대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네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와 은주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화장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왜 안 드세요? 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수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속으론 저를 짐으로 생각하면서.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저는 대답했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드셔야 건강하죠. 그 말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오후에 들은 말들 때문에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아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고 가족 안에서 제 자리가 확실했죠.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달처럼 외로웠어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죠.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인네. 정말 그런 걸까요? 내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이 집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울었어요. 이렇게 서러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몸이 이상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날 아침에도 은주와 민수는 바쁘게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청소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잠시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앞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몇 번이나 쉬어가며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오늘 몸이 좀 이상해. 어디가 아프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니. 그 스트레스를 누가 주는 건데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또 분위기만 나빠질까 봐서요. 내일 병원에 가보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같이 가겠다는 말은 없었죠. 그날 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가족들 잠자리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긴 했죠. 가족들한테 메일 받았으니까요. 조금.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어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됐죠. 할머니, 심장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술이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답했어요. 1,000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심장 수술해야 한대. 민수와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들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민수도 난처한 표情이었어요. 엄마, 수술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둘이 눈짓을 주고받더니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면서. 요양원이라니.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병든 노인을 내다 버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수술해주나요? 저는 물었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요양만 하는 곳이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돈이 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5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이런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나이에 무리한 수술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지내라니 심장병을 방치하고 편안하게 지내라는 거였어요.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조용했어요. 주님은 할머니 아파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존재인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가슴이 또 아파왔어요. 약을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수와 은주가 요양원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여기 괜찮은 요양원들이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었어요. 이것도 비싸네. 저는 중얼거렸죠. 어머님 연금으로 충당하시면 돼요. 민수가 말했어요. 제 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됐는데도요. 그들은 벌써 저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병든 엄마가 짐이 되니까 어서 치우고 싶은 거였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편지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영영은행 임대소득 전용 계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저는 궁금해서 통장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입금이 되고 있었어요. 다른 봉투도 열어봤어요. 거기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죠. 이런 게 있었나?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마련했는지 몰랐거든요. 봉투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뒤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 친구와 함께 투자한 건물이 있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임대료가 나올 것이다. 너 혼자 힘든 날이 오면 이걸 쓰렴. 남편이 제 노후를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감동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절대 아들에게 먼저 말하지 마라. 내가 정말 힘들 때만 사용하렴. 이 돈은 너만을 위한 것이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왜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어요.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주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 잔액이 15억이 넘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15억이라니.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돈 없는 노인네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이런 돈이 있었다니.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임대료예요? 저는 물었어요. 네, 맞아요. 상가 건물 임대료 같네요. 직원이 확인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에 수술비 걱정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받은 모욕들이 생각나서 화가 났어요. 은주와 민수에게 말하려다가 남편의 당부가 생각났어요. 절대 아들에게 먼저 말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 게 뻔했어요. 지금까지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요양원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은주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이라니. 병든 엄마를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속돈을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포기할까봐.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나이에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가 말했어요. 포기하라고 하네요.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왜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죽어서도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 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은주가 요양원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 입원시키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72세고요. 심장병이 있어요. 언제부터 입원 가능한가요? 은주가 계속 물었어요. 이미 결정해놓고 저에게는 생각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가요? 은주가 또 물었어요. 제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더러 부족한 돈을 채우라는 뜻이었죠. 전화가 끝나고 은주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입원 가능하대요. 그럼 다행이네. 엄마한테 말해봐야겠다. 민수가 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카드를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은주야. 저는 두 사람을 불렀어요. 얘기할 게 있어. 둘이 거실로 나왔어요. 뭔데요, 어머님? 은주가 물었어요.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민수가 통장을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은주도 보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저는 답했어요.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은주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최고 병원으로 모실게요. 최고 병원이라니. 방금 전까지는 수술 포기하라고 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 달라지네요. VIP 병실로 모시고요. 최고 의사 선생님께 수술 받으세요. 민수도 불이 나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요양원 얘기는 취소해요. 집에서 편안히 계세요. 은주가 말했어요. 요양원 취소라니. 아까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면서요. 어머님,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민수가 걱정스런 척했어요. 걱정이라니.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걱정이었나요? 이들의 거짓말이 역겨웠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주가 직접 저녁을 차려줬고 민수는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 어때요? 몸에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몸에 좋은 반찬이라니. 그동안은 김치 몇 조각만 줘놓고도 아무 말 안 했으면서요. 엄마, 내일 대학병원 가시죠. 최고 교수님께 진료받으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최고 교수님이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술 포기하라고 했으면서요. 준이도 할머니, 이제 몸 괜찮아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손자에게만 웃어줬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돈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맞았어요. 정말 아들에게 먼저 말하면 안 됐어요. 이제 이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 며칠간 민수와 은주의 변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때요? 은주가 매일 물어봤어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 사다 드릴게요. 민수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친절이 가짜라는 걸.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VIP 병실도 예약해 놓았죠. 어머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처리한다니. 제 돈으로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심 없는 효도에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수와 은주가 출근한 후에 외출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전 재산의 10%만 아들에게, 나머지는 손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어요.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 태도가 바뀐 일들을 말이에요. 아들이 진짜 효도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돈만 보고 행동한다면 최소한만 남겨주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 드릴게요. 유언장을 쓰면서 마음이 정리됐어요. 진심 없는 효도에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손자에게는 교육비로 3억,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계획을 말했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민수와 은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저녁 시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수술 후에 어떻게 재산 관리할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관리라니? 벌써 제 돈을 관리하려고 하네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은주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일은 내가 처리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의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순순히 넘어가지 않는 제 모습이 의외였나 봅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민수가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필요 없어.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날 밤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누구도 제 결정에 간섭할 수 없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어요.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해줘서 회복도 빨랐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물론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어머님 빨리 회복하세요.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민수도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들의 가식적인 친절에 속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안 후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주님와는 달랐어요. 진짜로 저를 걱정해줬거든요.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저는 손자에게만 따뜻하게 대답해줬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어요. 엄마, 재산 관리를 위해 법무사 선임하시는 게 어때요? 왜? 저는 물었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했어. 뭘 하셨다고요? 은주가 물었어요.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처리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민수와 은주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불안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준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뻐요. 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오랜만에 나와서 좋다. 저는 웃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치유해줬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준이가 말했어요. 왜?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 얘기를 자꾸 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준이가 궁금해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손자를 안심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72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마련된 재산을 진정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내 돈인데 왜 너희가 알아야 해? 저는 반문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은주가 말했어요. 알 권리라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데 무슨 권리예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민수가 변명했어요.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 저는 물었어요.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정말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72세.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잠 안 와요? 할머니도 잠이 안 와서 그래. 저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준이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할머니는 준이 곁에 있을 거야. 저는 약속했어요. 준이가 안심한 듯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어제 말씀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뭐가 심해? 저는 물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님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나를 생각해서라니?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나를 생각해서였나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요양원 보내려던 게 나를 위해서였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저는 말했어요.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니.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을 하네요. 가족이라면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저는 반박했어요.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어르신, 좋은 일 하시려는 거네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어요. 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에요. 나누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요. 독거노인 지원, 아이들 교육비 후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좋은 일 하러 갔다 왔어. 저는 대답했어요. 민수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설마 돈을. 내 돈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은주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와 상의 없이 그런 결정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말했어요. 왜 너희와 상의해야 해? 저는 물었어요.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은주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상속받을 권리라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권리?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 저는 웃었어요.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상속할 의무가.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법 얘기하지 마. 그럼 효도도 법적 의무 아니야? 저는 반박했어요. 둘이 할 말을 잃었어요. 효도는 하지 않으면서 상속만 받으려고 하다니. 엄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왜 병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민수가 변명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1,000만 원도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이 15억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기회는 이미 줬어.
엄마, 제발. 이제 그만 가.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이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돈의 힘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힘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은주의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은주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줬어요. 엄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후원 프로그램 참여하실 건가요? 네, 참여할게요. 저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로 독거노인 10분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었지만 기꺼이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가정 아이들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2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까지 학비를 대주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듣고 민수와 은주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을 쓰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좋은 곳에 썼어. 저는 뿌듯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그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은주가 말을 흐렸어요. 너희 목? 걱정 마. 최소한은 남겨뒀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최소한이라는 말에 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부분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날 밤 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가 또 싸워요. 왜?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준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좋은 일만 하고 있어. 저는 손자를 안심시켰어요. 준이를 재우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이 많은 이런 어른들의 탐욕에 물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준이에게만은 교육비를 따로 마련해둔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유언장을 다시 쓰실 수 있대요. 왜 다시 써야 해? 저는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적다니. 여전히 몇 억은 받을 수 있는데도 적다고 하네요. 그게 적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반문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을 평생 모셨는데, 은주가 말했어요. 평생 모셨다니.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모시는 거였나요? 모셨다고? 언제?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이런 사람들에게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감사패를 가져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할머니 대단해요. 준이가 감사패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저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민수와 은주는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돈을 계속 기부하는 게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72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쓸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하고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했어요.